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최근에 제 눈에 눈을 끌었던 게 이게 그 김한규 의원이 저 제주도가 지역구죠. 예? 로펌 변호사 출신이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만한 로펌 변호사 출신이고 김한규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서부터 소위 말해서 토크 콘서트를 젊은 정치를 내세워가지고 이게 민주당의 미래다 이런 걸 홍보하고 뛰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이제 민주당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산, 민주당을 그러니까 소위 그 이 얼굴이 될 수 있는 국민들한테 자랑거리로 내놓을 수 있는 예? 이 자산이라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여기 이제 9명을 그러니까 냈었단 말이에요. 다 연령별로 볼 때 젊은 분들이죠. 그리고 뭐 이미지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뭐 박주민 의원 서울시장 지금 출마 후보자로 나오고 있고 예?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내서 민주당의 미래가 알았어요. 젊은 정치가. 저는 이거 보고서는요. 참 민주당의 미래 정치인이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우리가 최근에 우리 정치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 시사점을 준 것은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맘다니 열풍입니다. 맘다니 신드롬이죠. 네? 맘다니 열풍을 보면서요, 저는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나이 기준으로 젊은 정치 우리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는요. 나이 기준으로. 이번에 맘다니로 인해가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 트럼프 상처 입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준석이 상처 입었다고 저는 봐요. 이준석이. 예? 너무 대주적이잖아. 맘다니하고 이준석. 너무 대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기준으로 젊은 정치가 아니라 젊은 정치한테 기대하는 건 뭡니까요? 새로운 사고의 젊은 정치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맘다니가 던져준 질문은 뭔지 아세요? 뉴욕이라는 것은 소위 자본주의의 심장부잖아요. 월가가 있는 심장부잖아요. 서울시 인구보다는 한 100만 명 정도 적은 한 900만 명 정도 가까운 저거 인구지만은 그래도 아직 서울시 정도의 규모죠. 뉴욕주가 서울하고 경기도로 합한 인구 정도 되니까요. 그렇죠? 시만은 한 서울 정도가 되는 저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심장부. 잠시 후에 얘기했지만 맘다니가 던지는 거는 뭐냐면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저는 사회에 진출도 해야 되고 사회에서 활동도 해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들이 기성세대보다 뒤늦게 나간 어쨌든 간에 불리함도 있고 그랬을 때 젊은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거면 젊은 사람들은 뭡니까요? 사회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위가 젊은 피가 수혈된 거잖아요. 젊은 피가 수혈됨으로써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젊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젊은 정치인이 해야 될 건 뭡니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실종돼 버렸단 말이에요. 정치가 실종됐잖아요. 정부가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시대 정치라고 뭡니까? 정의를 복원하는 일이야. 공자가 말한 정치가 뭐냐? 이 얘기를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네? 이 정의를 복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정의의 문제는 뭡니까요? 시장이 너무 과잉돼 있어. 시장과 공공 영역이 균형을 이뤄야 되는 건데 자본주의는 시장이 너무 과잉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공공성이 결핍돼 있는 거잖아요. 이 불균형. 이 속에서 이 불균형이 뭘 나온 거예요? 양극화. 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생존 이규에 내몰리는 거잖아요. 예? 왜 그런 거예요? 정치가 실종돼 버리고 정부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정치란 건 뭐 해야 돼요? 정치의 역할은 뭐예요? 시장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너무 과잉돼 있는 거를 좀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거야. 정치는 공공성을 그러니까는 담당하는 영역이잖아요. 공공성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장과 공공성을 균형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시장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시장과 공공성의 균형을 회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젊은 정치인은 이런 근본적인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기성 정치인들이
정치인이라고 할 만한 자격들이 있느냐? 이걸 질문을 던져야죠. 예?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예? 당신들 정치인이라고 정치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예? 시의원 되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하고 있지만은 뭔 정치를 하고 이제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던져야지요. 예? 젊은 정치인이라면요. 두 번째, 젊은 정치는 뭐예요? 미래의 발목을 잡는 과거, 미래의 발목을 잡는 관습과 단절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미래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기성세대가 하는 게 막 찌질해 보이고, 예?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 타협을 하면 안 되죠. 젊은 정치인은요. 그게 잘못됐음을 과감하게 지적을 해야 되죠. 잘못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말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노비제도가 있었잖아요. 노비제도로 그 당시에, 예? 저거 폐지된다. 그러면 그 당시에 뭐랬습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저 새끼 빨갱이다 그랬을 거예요. 예?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근데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노비제도는 패습이잖아요.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과거하고 미래로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단절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젊은 정치인이지. 예?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기존의 문법으로는 미래가 안 열리지요. 그 지혜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상상력을 이은 거죠. 예? 그래서 기존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들을 치워야 될 게 아닙니까? 맘다니가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맘다니가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말을 이번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들을 남겼어요. 당선되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요? 영어를 제가 그대로 갔습니다. 이게 더 실감나는 것 같아서. So, 도널드 트럼프 이러면서 뭐냐면 Since I know you are watching. 너 지금 트럼프 우리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알고 있다 이거야. 근데 당신에게 4단어를 그러니까는 던져주겠다 이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볼륨업, 소리 높여 잘 들어라 이거야. 예? The future is in our hands. 이거 남들이 처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미래는 우리 손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미래는 결정되진다는 얘기죠. My friends, 이번에 10만 명 넘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도와준 선거 운동원에 의해 가지고 이 선거혁명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내 친구들이 뉴욕에 있는 이 시민들, 내 친구들은 지금 뭐냐면 정치적인 이 왕정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거야. 트럼프하고 정면으로 맞짱 뜬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러니까 막 공산주의자라고 막 공격을 하고, 맘다니는 뭐냐면 야권의 그러니까 정치인, 뉴욕시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게 되면 그러니까는 지역 그러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는 시의원 2번 한 거, 이게 유일한 경력인 이 야권의 젊은 정치인이 일거에 많은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들도 그러니까는 눈치 보면서 가는 트럼프하고 맞짱을 뜬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긴 거잖아. 심지어는 뭡니까요? 민주당의 거물 정치인, 뉴욕의 거물 정치인은 누구예요? 꾸오모라고 있죠. 꾸오모. 아주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유명한 정치인. 나이가 거의 이제 70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뉴욕 주지사도 하고, 근데 뉴욕 시장까지 나왔는데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불복했잖아요.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한 민주당 저거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 사람을 지지했잖아요. 왜? 맘다니 당선되는 걸 꼴을 못 보겠다 이거지. 근데 그걸 돌파해가지고 이긴 거 아닙니까? 예? 맘다니가. 예? 그 뉴욕에서 오늘 밤 여러분들이 뉴욕 시민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뭐냐면 맨데이트라는 표현이 얘는 이게 뭐냐면 맨데이트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에요. 국민의 명령이 전달되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밤에 뭘 변화에 대한
변화를 만들려고 국민이 지금 그러니까는 국민의 명령이 전달되고 있다 이거야.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새로운 종류의 정치를 그러니까 정치를 하라는 명령이 지금 정치 바꾸라 이거예요. 정치 바꾸라 이거예요. 왜? 기존의 정치는 정치가 실종돼 버렸잖아. 두 번째, a mandate for a city you can afford. 참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죠. 대한민국 국민은 뭡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살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정부가요. 내가 살고 싶은 데서. 그렇죠? 근데 지금 뭐냐면 뉴욕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달라고 도시로 만들어달라는 명령을 지금 내고 있다 이거예요. 뉴욕에서 일반 서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예? 너무 살기 힘들다 이거예요. 뉴욕에서 일반 서민들이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달라 이거예요. 뉴욕을요. 이 명령. 정치 바꾸라는 거. 살 수 있는 뉴욕으로 만들어달라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 그것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정부를 그렇게 만들어달라 이거야. 정부가 이거 해야 될 역할이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영역을 넘어선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이런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연설을 하는 게 젊은 정치인이죠. 새로운 정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민주당의 젊은 정치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민주당의 젊은 정치를 얘기하려면 이런 질문들을 해야지. 예?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요? 내가 또 뭐 했습니까요? 과거와 미래의 발목을 잡는 과거와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줘야 돼. 용기. 예? 아, 내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좀 저쪽으로부터 불이익을 보지 않을까. 이런 눈치 보면, 이건 젊은 정치가 아니죠. 만단이가 무슨 얘기겠습니까요? 제가 영어하고 한국말을 그대로 같이 썼는데, 뭐가 있습니까요? The conventional wisdom. 우리가 전통적인 우리가 이 통념으로는, 나 같은 사람은 완벽한 이 후보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거리가 멀다 이거야. 완벽한 후보자하고는. 소위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출세할 수 있는 정치인의 어떤 하나의 모양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거야. 나 같은 사람은. 왜? 나는 너무 어려. I am young. 나는 너무 어리다 이거야. 예? 시장을 하기에 너무 어리다 이거야. 예? 나는 괜찮게 늙어가려고 최선을 노력을 하고 싶은데 불구하고 너 어리니까 안 돼 아직. 이런 식의 적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무슬림에 대한 백인 사회 속에서 미국이라든가 서구 사회에서 무슬림에 대한 이게 있잖아요. 이 적대감 이런 것들이. 나는 무슬림이라 이거예요. 거기다 뭐냐면 나는 너희들 앞으로 빨개 일하는데 그냥 민주사회주의자. 예?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most damning of all, 예? 이런 표현 영어에서 많이 most damning of all 연설에서 나는 뭐냐면 근데 내가 이런 존재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걸 거부한다 이거야. 내가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 무슬림 갖고 있어서 미안해 하면서 나 개종할게. 무슨 사람이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걸 가지고 그리고 뭐냐면 이 친구가 팔레스타인 그쪽에 가자지구 확산에 대해서 막 이제 비판하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의 정치계는 이스라엘 비판이 금기시대에 있잖아요. 과감하게 하잖아. 이게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더군다나 뉴욕처럼 진보적인 이런 그 젊은 이 흐름이 많은 곳에서 진보의 도시라고 얘기하는 뉴욕에서 그거 얼마나 후져 그거 얼마나 그 야만적인 행위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용기를 못 내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젊은 정치인은 그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자기는 변명하고 사과하고 싶고 바꾸고 싶지도 않다 이거야. 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갈 거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구체적으로 왜 이런 정책이 나왔냐면요. 지난번에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할 때 뉴욕조차도 그러니까는 트럼프로 넘어가 버렸어요. 예? 더군다나 많은 그러니까 유색인종들조차도까지도 왜 그러면 너무 물가가 높아서 제가 이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예? 바이든 때보다 트럼프 때가 물가가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바이든 때 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많은 미국의 서민들이 소위 말해서 버스비, 지하철비 이 자체가 그러니까는 부담을 느낄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생계비 압박으로 인해서 몰래 타고 몰래 저기 저 돈 안 내고 타는 유혹을 받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이렇게 버스 요금을 안 내고 타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는 세상에 존엄이라는 건 없다 이거예요. 자기는 알 게 아니야. 내가 몰래 타면은 마음이 찜찜할 게 아닙니까? 에? 어떻게 내가 살고 싶은 유혹에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알 게 아니야. 내가 몰래 탔는지 돈 안 내고 몰래 무임수차 했는지 뭐 했는지에 대해서 그 자기 자신이 창피하기도 하고 속으로.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는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어떻게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월세가 너무너무 그냥 오르고 부담스럽고, 예? 아이를 키우는 것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병원 가는 비용도 너무 이런 것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먹고 사는 식료품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참, 먹는 것도 그러니까는 줄여야 되는, 이런 것을 정치가 방치하고 있다면은, 방치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정부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사실상 없는 거죠. 예? 정치인은 이런 걸 해결해야 되고 정부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정치라는 건 바로 뭐냐면요. 이런 질곡처럼 사람들한테 많은 특히 이 서민들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거를 그러니까 묶고 있는 낡은 질서를 타파해야 될 게 아닙니까? 넘어서는 게 젊은 정치 아니에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내가 나이가 젊어, 내가 30대야, 내가 40대야, 그게 무슨 젊은 정치야? 예? 그게 무슨 젊은 정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맘들이가 뭐였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나를 민주주의라고 부르던 민주사회주의라고 부르던 상관없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 이거 이제 유명한 그러니까 마틴 루터킹이 얘기한 거죠. 저 일부 사람들은 자기가 우리가 함께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하게 되면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 다 그러니까 같이 기본적으로 존엄성을 인정받고 살아갈 권리가 있고 다 그게 또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의 자녀는 다 똑같기 때문에 예? 이거를 요구하고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정치인은 공감을 보여줘야 될 게 아닙니까? 공감을. 젊은 정치는 기성 정치인하고 이게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맘다니 열풍을 가지고 민주당 젊은 정치인들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제발 좀 그런 착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젊은 정치인인지 젊은 정치를 하고 있는지부터 되새겨 보세요 한번. 예? 국회의원은 사실상 그러니까 사회적 계급으로는 준 귀족이잖아요. 예? 공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건 내가 반복해서 안 하겠습니다. 맘다니 선풍의 의미는요. 너 너무 어려. 이런 커다란 시를 운영하기엔 너무 어려. 근데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안정감을 보여줬죠. 그리고 그러면서 뭐냐면 대담하게 개혁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또 보내줬어요. 이제 주눅이 들어가가지고 막 견제가 들어오게 되면은 선거 때는 그러니까 막 개혁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당선되고 나서는 다시 또 그러니까는 이 보수적으로 변하는 예? 이런 모습들을 정치인들이 많이 반복해야 하는데 남단이는 아니에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럼 뭐겠습니까요? 지혜를 발휘해야지.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방식을 보여줘야지. 그게 실력이죠. 실력과 지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모든 일은 정치는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개혁적인 인사를 등용해야지.
이걸 한 거야.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는 시작하지만은 지금 인수위를 꾸렸는데 인수위에 간부 5명, 핵심 간부 5명을 선택했는데 다 그런 걸 만족하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또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뉴욕 시민들은 당신이 그러니까는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그 과제들, 어떤 걸 하겠다는 의제들을 이행하라는 위임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걸 허락을 받은 거다 이거야. 50% 이상 지지받았으니까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뭘 주장했냐면 억만장자들, 뉴욕에 있는 억만장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기를 바라고 있다 이거야. 많은 뉴욕 시민들이. 그걸 확인했다 이거야. 승인받았다 이거야. 네? 그걸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위기라는 건 뭡니까요? 네? 서민 가계가 지금 이중의 위기에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치가 길을 제시 못하고 있는 거야. 정치는 오늘 했잖아요. 공적인 해로움. 공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요. 위기라는 건 뭡니까? 그람시가 아주 유명하게 정의를 했잖아요. 낡은 것이 사라졌는데 새로운 것이 태어나지 않을 때 그 이행기 과정 속에서 온갖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죠. 온갖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사회 같은 경우 박정희 시스템이 수명이 다 했는데 새로운 사회 질서를 못 만드는 거야. 민주 진영이. 그 속에서 그에 대한 예를 제가 뒤에 좀 얘기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 사회 지금 최근에 우리가 이거 매일경제에서 우리가 매년 이맘때면 올해는 좀 늦은 거죠. 이재명 정부가 좀 인수도 없이 출발하다 보니까요. 내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7월 달에 결정을 하듯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 그 기초생활 수급자들 있잖아요. 이런 거 복지 이런 것들. 예? 그들한테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잖아요. 지원금에 대한 그 금액을 조정하잖아요. 저건 물가가 상승하니까. 조정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걸 발표를 그러니까 최근에 했어요. 그래서 11월 5일 날에 매일경제에서 그거의 발표가 되니까 뭐냐면 4인 가구 기준으로 뭐 1인 가구부터 해서 쫙 가구 수가 많을수록 생계급여비가 많이 필요하니까는 근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니까 소득이 전혀 없으면은 월 208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주 이렇게 이게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입니다. 208만 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요. 네? 많은 분들이 한 250에서 300만 원 이상에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 그 이하가나. 그 다음에 항상 시비 거는 게 있죠. 보수에서. 지역 앞에서 하면 또 1.1조를 배정했다. 1조 1천억 원 배정했다. 이거 큰 돈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걸 기사가 딱 썼어. 그러니까요. 그 기사의 댓글에 제가 댓글들을 이렇게 좀 일부 봤어요. 네? 제가 본 이후에 많은 댓글들이 있었겠지만은 이게 기초생활수급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공공부조거든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니네들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무상급식 먹지 않느냐? 무상급식.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회보장제도라는 건 들어봤지? 사회보장제도는 두 가지로 우리가 되게 운영되는데 하나는 공공부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죠. 부조라는 건 도와주는 거니까. 예?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거잖아요. 예? 세금을 걷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초노령연금, 그거 공공부조죠. 그 다음에 무상급식, 그거 공공부조죠. 세금 걷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이라는 게 있죠. 내가 그러니까 일부 내고, 그 다음에 사업 고용주나 국가가 그러니까 내가지고 하는 것들, 우리가 4대 이 보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 공공부조거든요. 공공부조. 근데 이 공공부조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야. 중고등학교 때 이거 사실은 내용에 있는 거잖아요. 사회과 과목에. 공공부조의 성격조차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요? 왜 이렇게 됐냐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야만적인 모습을 이래서 보이는 이유가 이게 그러니까 조롱과 힐난의 대상이 돼버렸어. 거기 댓글에 보게 되면요. 내가 몇 가지만 너무 많은데 일하는 사람만 바보다 이거야. 우리 집도 4인 가족인데 일 안 하고 208만 원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거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모두 일하지 말고 국가에서 배급받고 살면 되겠다. 베네수엘라처럼 되겠지. 나라는. 그리고 일할 동기부여를 안 생기게 만드는 정책이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야만스러운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로능력이 있으면요, 이거 절대 받을 혜택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매일경제가 제목을 아주 잔인하게 뽑은 거야. 소득이 0원일 때 208만 원을 지급되는 거지만은 소득이 100만 있으면 차액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비극적인 일이 있었죠. 2014년 지금부터 10년 전 정도에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라고. 예? 어머니하고 딸 둘이 세모녀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다가 자살을 했잖아요. 예? 자살하면서 마지막 그러니까는 그 단독주택 지하에서 이제 이렇게 사는 숨진 채 발견됐는데 거기에 번개탄 피워놓고 주인한테 주인님 밀린 공과금입니다. 그동안 고맙고 죄송했습니다. 이런 메모와 함께 현금 70만 원을 두고 주인한테 해간 피해는 최대한 덜 미치려고 예? 공과금 70만 원 남겨놓고 그러니까 번개탄 피워놓고 자살한 거 아니에요. 세 모녀가. 이들이 기초생계수급자가 아니었잖아요. 예? 왜? 그게 기초생계수급자가 되는 게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본인들이 그러니까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무지한 것까지 그러니까는 좋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무지하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막 뱉고 남이 그러니까 볼 수 없는 데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는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얼마나 야만스러운 얘기를 하는지 남한테 그러니까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하는 얘기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거 그거는 참 더 이상 이게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이게 지금 작년도 7월달 얘기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보건복지부에서 보도돼 매년 이건 발표하는 거거든요. 매년이요. 그래가지고 기준 중위소득을 6.42%로 역대 최대 인상했다. 이거는 매년 역대 최대 인상이에요. 거의 그러냐면은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굉장히 각박하거든요. 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너무 빡빡하다고 해가지고 예? 제대로 그러니까 혜택을 받아줬으면 못 받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이런 게 나왔었어요. 작년에도 역대 최대 인상이다 해가지고. 근데 작년에 이거에 대해서는요. 매일경제가 어떤 식으로 보도했는지 아세요? 작년에 이거에 대해서 다들 작년보다 더 벌었나 보네. 4인 가구 중위소득 609만 원, 증가폭 3년 연속 최대. 그러니까 609만 원이 4인 가구로는 그러니까는 생활비로 필요하다 이거예요. 609만 원 정도가. 예? 609만 원 정도가요.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195만 원을 이렇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기초생활 수급자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195만 1287원을 지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내년에는 한 12만 원 올린다고 해가지고 매일경제에서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낸 거야. 소득 없는 4인 가구 월 208만 원 지급해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댓글들이 뭐냐면은 일하는 사람만 바보다. 예? 일할 동기부여 안 생기게 만드는 정책이다. 하면서 그러니까는 무슨 찌째명이니 하면서 예? 이렇게 이제 힐난하고 이제 그래요. 예? 이게 우리 사회의 야만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저거예요. 예? 야만성을 보여주는. 여러분들 일하지 말고 한번 신청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신 분들은 기초생활보장 신청 사례들을 제가 요구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 빈곤화가 이태라는 경우야. 예? 정신질환을 아주 중증 이상의 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자활근로가 곤란한 경우라든가 예? 식생활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영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한테가 잘못하면 굶어 죽겠다는 사람이라거나 예?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의료 혜택을 그러니까 못 받아가지고 하여간 그 다음에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거 받기 힘들어요. 자동차라든가 자기 재산들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기에 그러니까 한 45% 이상이요. 고령층입니다. 고령층, 1인 가족 이런 사람들이야.
자, 제발 좀 우리 야만인은 되지 맙시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정치가 실종돼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조선일보가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재명 정부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그 뭡니까? 이 환경부에서 탄소 감축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 비율 이거와 관련해가 줄이기 해가지고 각 국가가 그러니까는 이 탄소 감축에 대해서 이 저기 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 사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기사 썼어. 우리 자해하고 있다고. 어? 미국과 중국도 외면하고 있는 탄소 감축을 왜 우리가 앞장서서 자해하냐. 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글은. 근데 한국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 1.4%라 이거예요. 그 지구촌에서 보면 사실상 영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영향이 없어요? 네? 첫째는 온실가스 배출 비율 1위인 중국이 28%다 이거 배출 비율이. 네? 근데 걔네들은 그러니까는 더 감축 목표를 더 적게 잡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인구 비율당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중국보다 높아요. 여전히요. 배출 비율이. 예? 아니, 그리고 설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는 지금 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배출 비율이 낮다고 해가지고 이거 저기 감축에 참여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집단 행복 문제죠. 아, 나는 빠질래. 나머지 사람들이 다 해결해. 나는 그냥 무임승차할래. 그 결과가 현재의 기후위기잖아요. 예? 다른 나라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기후 범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겁니까? 그 결과가 지금이잖아요. 우리가 매년 이렇게 우리가 이 폭염하고 열대야로 우리가 그다음에 이 폭우석과 이거에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트럼프가 그러니까 미친 짓을 이런다고 해서 같이 미친 짓이 정당화되는 거냐고요. 제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젊은 정치인들이 무슨 모습을 보여주냐 이거예요. 맘다니는 여기에 대해서요. 자, 그 얘기는 좀 뒤에서 다시 할게요. 또 하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가운 것도 있는데 내가 어른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는 게 하나 나왔어요.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 있는 학원들 있잖아요. 학원 수업을 지금은 10시까지 뿐이 지금 못하게 이렇게 해놓고 있는 아이들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걸 12시까지,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힘당 정지용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개정안을 냈는가 봐요.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내면서 뭐라 했냐면, 서울은 10시지만은, 저 부산이나 저쪽은 다른 지역에 11시도 있고, 뭐 12시도 있는 데도 있고, 막 이런데, 왜 서울만 그러니까 10시로 이렇게 제한하냐 이거야. 그래서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의 선택의 자유를 그러니까 제한하고 있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과관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물론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의원들은 이제 반대를, 이 연장에 반대를 입장을 내놨지만은, 여기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학생, 여자 중학교 2학년인 장유주 학생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보도가 난 게 제가 이렇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좀 시간이 걸려도 이거 좀 읽어볼게요.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는지요. 학교, 숙제, 내신, 수능이 끝난 다음에도 경쟁이 기다리고 있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잖아요. 예? 서태지와 아이들이 94년도에 교실 이데아에서 얘기한 이 얘기가, 예? 계속 바뀌지 않고 진행되는 나잖아요. 가고 싶은 사람만 가라지만은, 그러니까 밤 10시 넘어서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가도 되지 않냐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학교와 사교육 현장에서는 안 가도 된다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잖아. 다른 애들 다 가게 되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10시에 들어가서 다 잠을 잘 수가 있어. 남들이 하면 따라가야 하고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뒤처진다는 공포가 만연합니다. 이게 그 어린 여학생이 서울시의회는 다른 지역도 자정까지 한다는 이유로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똑같아지는 것을 형평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가 여중생 2학년한테, 그러니까 여중생이면 한 14살 안팎의 이 나이한테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는 서울시의원까지 한다는 사람이 이걸 형평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시는 형평하지가 저걸 안 준다, 선택의 자유를 안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 얘기가 맞는 거냐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른들? 예? 이 선택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연정을 해야 된다. 밤 12시까지.
이걸 형평성 논리로 갖다 붙이는 어른들. 이게 소위 말해서 배운 사람이건. 그러면서 뭐냐면 타 시도에서 인권 태행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면 이걸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건강해지고 이러니까는 아이들 인권을 그러니까는 한다 해서 이거 규제한 거 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함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맞는 얘기지 그것도. 예? 다른 애들이 다 다른 지역이 다 그러니까는 막 저기 퇴행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같이 퇴행 쪽으로 가는 것이 이게 정당화 될 수 있는 거냐고. 청소년이 밤 10시 이후에도 학원에 있어야 하는 사회가 정상이냐고. 이게 이거 대한민국만 있는 현상이잖아요. 우리는 묻습니다. 이 조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미 과도하고 위험한 현실이 눈앞에 있는데 여기서 더 늦게까지 공부해도 된다는 서울시에서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결정입니까? 애들이 밤 12시까지 학원에서 하고 나서 집에 오게 되면은 밤 1시 다 돼가가지고 또 거기서 학원 숙제도 하고 몇 시에 자는 겁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학교에 가야 되고. 어린 아이들이 이런 삶에 노출을 시키는 것이 이게 사회하고 어른이 지금 아이들한테 지금 가하는 폭력 아니냐고요. 예? 이미 과도하고 위험한 현실이 눈앞에 있는데 여기서 더 늦게까지 공부해도 된다는 서울시에서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결정입니까? 청소년을 위한 결정입니까? 학부모를 위한 결정입니까? 아니면 사교육 업체를 위한 결정입니까? 아주 아픈 데를 찔렀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모습을 어른들이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뭘 배우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보게 되면 괴물들 같은 애들이 많은데 그거 다 가정에서 어른들한테 배운 거고 사회에 있는 어른들한테 배운 거예요.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얘기가 그냥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난 이 여학생의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어른으로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참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이거를 읽으면서요. 예? 이게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시의원이 발의를 하고 예?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예? 자 여기서 다시 맘다니로 돌아가 봅시다. 맘다니가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뉴욕시에서 무슬림 남성으로 살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고 음식을 먹는 방식도 바꾸지 않고 나는 자랑스럽게 믿는 신앙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바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나 자신을 찾지 않겠습니다. 숨지 않겠다 이거예요. 예? 세상을 바꾸겠다. 내가 사는 공간을 바꾸겠다 이거예요. 예? 이게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죠. 시민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같이 자꾸만 어두운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그 세상은 지옥이 돼버리는 거죠. 뉴욕 시민에게 이런 얘기했죠. 뉴욕 우리는 동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지지자들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임대료 막 이제 그런 거죠. 연호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뉴욕 우리는 버스를 더 빠르게 그러니까 더 빠르게 무료법을 할 것입니다. 예? 함께 뉴욕 우리는 보편적 그러니까 또 보육을 막 이제 외치고 이제 있고 우리가 함께 나눈 말 함께 꾸었던 꿈이 우리가 함께 실현해 나갈 의제가 되게 합시다. 뉴욕 이 힘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도시는 당신의 것입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민주당의 젊은 정치를 하고 싶으면 이런 용기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너무 그냥 젊다 보니까는 그냥 의욕만 계속한다 알죠? 아니요. 정책적으로 굉장히 세련됐어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소위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분은 다 알 거예요.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 정의 없이 기후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기후위기의 가장 최대 피해자도 저소득층, 이 불평등이 만들어낸 저소득층이고, 예? 이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기후위기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맘다니가 뭐랬냐면 기후와 삶의 질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둘은 하나이며 같은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노동계급 뉴욕 시민이 살기 좋은 대부분은 우리가 노동계급이거든요. 노동자거든요. 자영업자도 노동자고 다 노동계급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에 큰 책임이 있는 부유층이 그 비용을 지고 세금을 공평하게 부담하고
지역 주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적 투자를 늘리고 정부는 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제시했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한 뉴욕시를 위해서 녹색학교를 건설하겠다 이거예요. 건강한 뉴욕 녹색학교. 여러분 뉴욕에 공립학교 있잖아요. 사립학교 말고 공립학교에 예? 여기에 그러니까 에너지 인프라 냉난방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는데 이게 왜냐면 화석연료 이런 걸 쓰는 게 있으니까 이거 뒤에서 얘기할게요. 근데 이런 공립학교는 대부분은 뭐냐면 아스팔트 운동장이야. 이걸 녹지로 전환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최소 15,000개를 창출하겠다 이거예요. 이거 이런 그 다음에 현재 1800개 정도의 공립학교 중에서 옥상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학교는 120개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임기 내 500개 학교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약속하고 그럼 돈이 많이 들지 않겠냐? 예?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에너지 비용이 매년 한 2억 7,500만 달러씩 절감이 된다 이거예요. 예? 이거 다 전문가들이 다 계산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 초중고 공립학교가 시 소유 전체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32%를 차지하는데 이걸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도시 전체 탄소 배출량을 약 1.5%를 감축할 수 있다. 예? 이걸 진단하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요?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이 밀집한 지역은 시내에서 녹지가 가장 적고 기온은 가장 높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천식, 호흡기 질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고 예?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아스팔트 운동장을 녹지로 전환하면 뉴욕시 폭염을 완화시킬 수 있고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고 홍수 예방, 소음 공해 감소, 녹지 접근성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고 그럼 여기에 소요되는 재산이 10년간 한 33억 달러가 되는데 이걸 모두 공적 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거예요. 뉴욕에는요 공공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공공은행이 있어요. 저리 혹은 무이자로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공재생에너지법을 2023년에 통과가 됐거든요. 뉴욕의 시민노조 사회정치단체들이 노력해가지고요. 여기 맘다리도 여기서 같이 이걸 통과되도록 노력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공공재생에너지법에 따라서 뉴욕 전력공사하고 협력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이거야. 예? 기본적으로는 공공이 에너지를 통제해야지만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에너지를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이윤을 만들겠다는 이런 전기료 상승도 방지할 수 있던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있다고요. 지역사회 에너지의 생산과 공급 시스템을 공적 소유로 단순하게 화석연료를 발전을 반대를 하면서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삶의 질의 개선과 이 기후 문제 해결을 같이 동시에 하니까요. 예? 자,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젊은 정치라 이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계가 지금 이중위기에 있다고 제가 썼어요. 예? 가계 위기에는 소득의 위기가 있고 일자리의 위기가 있습니다. 역대 민주정부들이 항상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소득을 강화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일자리를 만드는 거와 관련해서 혁신을 얘기를 합니다. 혁신을 문재인 정부가 혁신 성장을 얘기했었고 이재명 정부도 초혁신 경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문재인 정부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플랫폼 경제 활성화 이런 걸 얘기를 했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지금 뭐냐면 AI 대전환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를 했고 이재명 정부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 쿠폰이니 하여간 무슨 이 기본소득이니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는 지금 상당히 약해졌지만은요 얘기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 나와서 1년 만에 처음에 집권했을 때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두 개를 같이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가겠다 했는데 1년 만에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죠. 그러고 나서 디지털 유지를 얘기했습니다.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소득 강화 없이 이게 디지털 유지는 뭐냐면 성장을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민생 보건 없이 가계의 소득 강화 없이 성장 강화가 얼마나 웃기는 것인지를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장률이 92년부터 고도 성장 기간이 91년도까지 진행되고요. 연평균 두 자릿수로 성장하다가 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92년부터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로부터 한 35년이 지났어요. 맨 위가 성장률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7.8로 가다가 4.1, 2.0으로 이렇게 쭉 떨어져 왔죠. 가계소비 성장 기여도가
예? 첫 번째는 50%가 넘다가 37% 밑으로 떨어졌다가 팬데믹 이후에는 25%까지 떨어졌어요. 즉 뭐냐면 가계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떨어지면서 성장률이 떨어진 거예요. 가계와 국민 경제, 즉 뭐냐면 가계의 소득 강화하고 성장이라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3분기 성장률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주 이쁘고 아름다운 수치가 나온 거는 가계 소비가 만들어낸 결과다. 얘기했잖아요. 높은 성장률은요. 공진화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 성장률을 높이려면은 가계소비의 원천인 가계소득 강화 안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 봐보세요. 성장률, 내수의 중심은 가계소비인데, 가계소비의 원천은 뭡니까? 가계소득이잖아요. 가계소득이 그 같은 기간 어떻게 변했는가 봐보세요. 4.9. 이 가계는 어떤 가계냐면요. 급여생활자, 월급쟁이들하고 자영업자들. 이걸 합해가지고 낸 계산입니다. 연평균 4.9%로 하다가 외환위기 이후부터 팬데믹 직전까지 1.4로 뚝 떨어집니다.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팬데믹 이후엔 0.1%, 사실상 그러니까 소득의 증가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당 소매 판매가 2020년 수준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가게가 쓸 돈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쓸 돈이 없으니까요. 예? 자영업자하고 내수에 기반한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가계 소득이 이렇게 지금 사실상 멈춘 거예요. 지금 상태가. 이거 수치가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은행 수치가요. 이거 봐보세요. 급여생활자하고 자영업자를 합쳐가지고 1인당 연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이요. 이렇다니까. 4.91%에서 1.35%, 0.07. 사실상 0.07이면 거의 멈춘 거죠. 0.1, 반올림도 0.1%가 멈춘 거잖아요. 예? 한국에서 노동자로 산다는 게 지금 이런 상태예요.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평균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지금 마이너스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는 거야. 소득이 절대적으로 적은데 거기다 줄어들기까지 하는 거예요. 물가는 굉장히 불리하게 지금 식료품 물가는 올라가고 앉아있고. 예? 여기에 대해서 정치가 대답을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해결책을 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 얘기 안 하면 정치할 생각 하지 말아야 돼. 이거를 여러분 보시죠. 월급쟁이들하고 자영업자하고 소득 변화율이, 자영업자 보면 더 처참하죠. 예? 오렌지 색깔이 자영업자고 파란색이 월급쟁이들이니까요. 이거 나눠놓은 거고 앞에 거는 그냥 합쳐서 계산한 겁니다. 이거 봐보세요. 90년 외환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득 증가율이 가계 부동산 증가율보다 조금 더 높았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완전히 역전돼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뭐냐면 소득과 일자리가 위기에 빠지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재테크에 가죠. 그것도 부동산 재테크에. 소득 증가율 대비 부동산 자산 증가율이 0.9배였다가 3.5배, 44.1배로 이렇게 변화해 왔다니까요. 네? 그게 가계부채 문제.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를 지금 수렁에 빠뜨리는 출발점이 된 거야, 이게요. 이거에 대해서 민주진영의 정치인들은 해법을 내놔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정치하지 말아야 돼. 이게 민생이니까요. 그 가계소비가 한 61%에 있던 게 45%까지 떨어졌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선진국 중에서 50%가 안 되는 나라는 유일한 나라다, 대한민국이. 가계소비 비중이 하락하니까 내수가 취약해지고 자영업자가 붕괴되고 경제 생태계가 붕괴돼 버린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현장을 나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요? 자영업자들이 현장을 보면은 답이 있다고 하면서 그랬잖아요. 가처분 소득의 지난 35년간 14%포인트가 줄어들었는데 가계소비가 15%포인트가 줄어들었어.
비슷하게. 소득과 소비는 뭐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니까요. 소득의 가계소비 취약성이 자영업 붕괴시키고 우리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거잖아요. 소득의 초양극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랬잖아요.